중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폭발 직전입니다.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고요. 지금 베이징의 거리 곳곳에 한국 제품 불매 포스터가 붙기 시작한 것은 작년 봄부터였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는 한국인 출입금지 해시태그가 5억 뷰를 돌파했고, 한 유명 요리사는 한국 재료로 만든 음식은 모두 폐기했다며 인증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부 매체들은 연일 한국의 중국인 차별 소식을 톱뉴스로 내보내고 있어요. 서울에 꼭 가야 하나요? 지난달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이 폭행당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편집장의 눈빛에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베이징 일보 사무실에는 한국 특파원 철수를 알리는 속보가 울렸고, 제 휴대폰에는 어머니의 걱정 섞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윈야, 뉴스 봤니?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음식점도 못 들어간대. 너무 위험해. 온 나라가 한국을 향한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장윈, 정말 서울에 가겠다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심각하다던데. 제 동료 리샤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모니터에 띄워진 한국 뉴스 댓글들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봐야 해.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와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잖아. 기자로서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지. 벌써 제 마음은 서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행 티켓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죠. 윈야, 지금 한국은 위험해.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 중국인이라고 하면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저는 조용히 가방을 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 초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진실 반중 정서의 실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기자 왕민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커뮤니티의 반중 댓글들을 읽고 있었죠. 선배, 이거 봐요. 중국인은 다 돌아가라. 중국인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 정말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댓글들은 어느 나라 커뮤니티에나 있어. 실제로 가서 확인해봐야 하는 거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 많은 기사와 댓글들이 모두 거짓말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무의식적으로 가방 안의 여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와 왕민은 예상과 다른 광경에 잠시 멈춰 섰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곳곳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판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안내판이 여기저기 있네요. 왕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직원은 중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영어 인사가 필요 없었거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정돈된 도시와 푸른 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온라인에서 본 외국인 혐오의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첫날의 인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왕민은 옆에서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주변을 경계하듯 살펴보고 있었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테이블에 놓아둔 제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민, 내 지갑.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요. 잠시 폰만 봤을 뿐인데. 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런 곳이었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죠.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지갑 찾으세요? 옆 테이블 손님이 바닥에 떨어진 거 발견하고 저희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자신의 지갑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갑 안에 신용카드, 현금, 심지어 영수증 한 장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에 첫날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나는 불안과 편견을 안고 시작했지만 공항의 친절한 환대와 카페에서의 경험은 내 선입견에 균열을 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왕민이 방에 들어와 제 글을 훔쳐보았죠. 선배, 아직 첫날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아요. 어쩌면 우리가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내가 들어온 이야기와 실제 경험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다음 날 동대문에서 취재를 마친 후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택시에 두고 내렸나 봐. 제 표정이 어두워졌죠. 왕민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경찰관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택시 회사에 연락했죠. 30분 후 한 택시기사가 헐레벌떡 경찰서로 들어왔어요. 기사님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님이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오신 분의 소중한 물건인데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생각했어요. 택시기사는 웃으며 핸드폰을 건넸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받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왕민, 나는 내가 가져온 선입견들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왕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저도 조금 혼란스러워요. 온라인에서 본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날 밤, 우리는 광화문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기로 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 맞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 남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 20년 전 베이징에서. 저는 화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분명 저였고 옆에는 어린 한국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 순메이 씨, 맞나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민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배, 무슨 일이에요?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순메이는 어린 시절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실종된 후 어머니는 제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장윈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신분이었죠. 그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20년 전 부모님과 베이징 여행 중 실종되었다가 구조된 적이 있어요. 당시 저를 구해준 중국 소녀의 이름이 순메이였습니다. 포장마차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했어요. 귀가 멍멍하고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준호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당신 아버지는 한국인이었어요. 포장마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준호는 떡볶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분은 저를 구해주신 은인의 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은인 본인일 수도 있고요. 떡볶이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영웅의 딸인가요?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제 가족 역사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 잊혀진 과거,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갑자기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는 중국인이었고 어릴 때 실종되셨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한국 남자와 중국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장윈의 첫 생일, 1999년이라고 한글과 중국어로 적혀 있었죠. 이건 우리 부모님이 베이징에 있을 때 당신 가족과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정체성, 제 과거, 그리고 이 취재의 의미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한 감정도 일어났습니다. 남산타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왕민이 물었어요. 선배, 이제 어떻게 기사를 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지만 진실을 써야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앞에 서 있던 한국인 노부부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저와 왕민이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사탕 2개를 꺼내 우리에게 건네셨습니다. 멀리서 왔죠? 우리나라 구경 많이 하세요. 저는 사탕을 받아들며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작은 사탕 하나가 모든 편견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죠. 왕민도 사탕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경계심을 내려놓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의 여정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직접 물었어요. 한국인은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고 문화적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답변이었죠. 그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기사의 제목을 바꿨어요. 편견은 말로 만들어지지만 진실은 발로 직접 가야 한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직 먹지 않은 노부부의 사탕을 꺼내 왕민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사탕처럼 작은 진심이 큰 오해를 녹일 수 있어. 우리가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있어. 왕민은 사탕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네, 선배. 진실을 전해야죠. 우리는 사탕을 입에 넣으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취재 가방에는 편견 대신 진실이, 두려움 대신 신뢰가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가 직접 경험한 따뜻함과 신뢰를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요. 그것이 기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탕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편견은 쉽게 퍼지지만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 해.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사탕처럼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제 진짜 정체성과 아버지에 대한 진실도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한국을 찾아온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베이징 일보 특별기획 한국의 진실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사 초안을 읽은 편집장 왕주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장윈, 이 기사를 이대로 내보내면 반발이 심할 수 있네. 지금 우리 독자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내용이 아닐 텐데. 왕주임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쓴 기사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퍼진 한국인의 중국인 혐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주임님, 저는 직접 경험한 것만 썼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일, 핸드폰을 돌려받은 일, 그리고 만났던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태도들, 모두 사실입니다. 편집실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한쪽에선 중국과 한국의 무역 분쟁에 관한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혐오는 실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왕주임은 잠시 침묵했다가 탁자 위에 기사를 내려놓았어요. 좋네. 그런데 조금 균형을 맞추면 어떨까?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차별 사건도 몇 가지 언급하고. 제 기사는 다음 날 베이징 일보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놀랍게도 절반 이상은 긍정적이었어요. 기자님 덕분에 선입견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서울 여행했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죠. 이틀 후 저는 편집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왕주임 옆에는 김준호가 서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죠. 장 기자, 이분이 찾아왔네. 당신의 기사를 읽고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군. 김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당신의 실종된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려고요. 이 만남은 또 다른 기사로 이어졌고, 국경을 넘는 가족 찾기 시리즈는 놀랍게도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작은 역할을 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친구 해시태그가 새롭게 트렌드가 되었고, 청두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국 자매학교와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한 달 후 상하이의 유명 중국 요리사가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 재료로 중국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한국산 고추장으로 만든 마파두부를 소개했고, 이 영상은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일보 편집실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한국과의 문화 교류 확대가 언급되었고, 양국 대학생들의 교환 프로그램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만난 왕민은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배, 서울 특파원 자리가 다시 생긴대요. 지원해 보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아직 한국에서 가져온 사탕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당신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김준호의 도움으로 저는 제 아버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위해 일했던 교수였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던 시기에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서울 특파원으로 부임하기 전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한국인이었나요? 어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고, 마침내 제 정체성의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일보 사옥 로비에는 편견은 말로 만들어지지만 진실은 발로 직접 가야 한다는 제 문구가 새겨진 현판이 걸렸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국경 없는 기자들 코너가 신설되었고, 한국의 작은 일간지와 기사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저는 서울로 떠나기 전 작은 상자에 중국 전통 사탕을 가득 담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나눠줄 작은 선물이자 제가 서울에서 받았던 그 사탕에 대한 답례였죠. 이제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혐오의 말들이 오갔지만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이해의 다리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잇는데 저의 작은 기사가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편견은 쉽게 퍼지지만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 해. 그리고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고, 더 희망적일 수 있다는 것을.